둘째 도련님께서 임금이 되신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1863년 겨울 운영궁에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둘째 도련님께서 임금이 되신답니다. 열두 살 어린 아들이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고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하응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은 흥선대원군. 수많은 벼슬아치가 운영궁으로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중전은 어찌 망동을 일삼는가? 나라를 위한 결단이옵니다. 제발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권력은 이 가족에게 영광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곧 한 여인이 왕비가 되어 궁궐에 들어옵니다. 훗날의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자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는 조선의 권력을 사이에 두고 맞서게 됩니다. 남편은 대원군, 아들은 왕, 며느리는 왕비. 하지만 그 세 사람 뒤에는 모든 영광과 비극을 지켜본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흥부 대부인 민씨. 오늘은 역사 뒤에 가려졌던 바로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물망초일TV의 나레이션 강미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연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시든 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왕이 될 수 없었던 집안. 1818년 여흥 민씨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민치고 훗날 조선의 임금 고종에게 외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딸이 성장하여 혼인한 남자가 왕실 종친 이하응이었습니다. 이하응에게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피가 흐른다고 모두 권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과 가까운 피는 때로 위험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왕실과 조정은 복잡했습니다. 왕위가 안정되지 않을 때마다 왕족이라는 신분은 영광이 아니라 의심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씨는 그런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훗날 세상 사람들은 남편을 흥선대원군이라 부릅니다. 경복궁을 다시 세운 사람, 전국의 서원을 정리한 사람, 세도 정치의 폐단을 개혁하려 했던 사람, 외세와 맞섰던 사람, 그리고 며느리와 권력을 놓고 싸운 사람. 하지만 민씨가 처음 만난 이하응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조선을 호령하지도 않았고 수많은 관리가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날을 알 수 없는 왕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부에게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장남 이재면, 그리고 둘째 아들 제왕, 훗날 고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제왕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아프면 밤새 곁을 지켜야 하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씨는 남편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하응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살아남아야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씨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출세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벼슬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왕실의 피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민 씨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이 집안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1863년 조선 제25대 임금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이 죽었는데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조정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다음 왕은 누구인가?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는가? 그 선택의 한 가문의 운명은 물론 조선의 권력 지형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대비 조씨의 선택이 내려집니다. 흥성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 제왕? 그 아이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소식이었습니다. 제2장 어머니, 제가 정말 임금입니까? 어린 제왕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집에 찾아오던 사람들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달랐고 표정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왕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영문을 알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임금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 민 씨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한 가문에 다시 없을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아들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임금에게는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아프다고 어머니가 밤새 품에 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데 어쩌면 오늘부터 아들을 나라에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 씨는 아들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전하가 되시더라도 이것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백성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어린 제왕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아이는 궁궐로 들어갑니다. 조선 제26대 임금 고종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 이하응도 더 이상 평범한 종친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 조선 역사에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에 선 흥선대원군이 되었습니다. 민 씨에게도 여흥부 대부인이라는 봉작이 내려졌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집안의 대문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운영궁, 그곳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권력의 또 하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제3장 왕보다 높은 아버지, 그 곁에 아내. 고종이 왕위에 오른 뒤 운영궁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이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운영궁의 문턱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벼슬아치가 찾아왔고 선비가 찾아왔으며 한때 그를 외면했던 사람들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하응을 흥선대원군이라 불렀습니다. 왕의 아버지. 그러나 어린 고종이 아직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어렸던 만큼 대원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빠르게 커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 민 씨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상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한 이불을 덮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꾸짖고 때로는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들이 그 남자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운영궁 사랑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원이 대감께 아뢰옵니다. 대원이 대감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운영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 씨가 바라본 남편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나라 일을 논했고 새벽부터 다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감, 요즘은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엉망이요. 그 나라가 모두 대감의 것입니까? 우리 아들의 나라요. 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정치는 이제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된 이상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아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흥선대원군은 조선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제4장 백년묵은 권력에 칼을 대다. 당시 조선에는 수많은 서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을 연구하고 훌륭한 선비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서원은 막강한 지역 권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금을 피하고 토지와 노비를 늘리고 지방관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대원군은 그 오래된 권력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전국에 난립한 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발은 거셌습니다.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상소가 쏟아졌습니다. 선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성리학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나라에 해를 끼치는 서원이라면 아무리 이름 높은 선비를 모신 곳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시열을 모신 만동묘까지 철폐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대부 사회에서 송시열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운영궁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대감께 원한을 품는 선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 씨가 남편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하응은 태어냈습니다. 원망이 두려웠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소. 사람의 원한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고치는데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소. 민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된 뒤 남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확신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강해질수록 적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민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이 벌인 또 하나의 거대한 사업은 백성들의 삶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중건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탄 뒤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조선의 정궁. 대원군은 경복궁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실의 위엄을 되찾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궁궐을 다시 짓는 데에는 엄청난 돈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면서 백성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나라의 위엄을 다시 세우려는 남편,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백성들. 민 씨는 남편의 정치가 단순히 옳고 그름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원군을 개혁가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독선적인 권력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운영궁 안에서 민 씨가 바라보는 남편은 어느 한쪽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바꾸겠다는 열망도 진심이었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겠다는 고집 또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집이 훗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충돌하게 됩니다. 제5장 시어머니가 선택한 며느리.
어린 임금 고종도 어느덧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왕의 혼인은 평범한 집안의 혼인과 달랐습니다. 누구를 왕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외척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원군에게는 특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안동 김씨와 같은 강력한 외척이 권력을 장악했던 세도 정치의 폐해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비 집안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일만큼은 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훗날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민치록의 딸, 어려서 부모를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명성황후라 불리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왕비 후보로 청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흥부대 부인 민씨였습니다. 민씨에게 그 소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여흥 민씨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어 강력한 친정 세력이 없다는 점 역시 당시 왕실 입장에서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씨는 그 소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조용했지만 총명했고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민씨가 남편에게 말을 꺼냅니다. 대감, 중전으로 삼을 만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요? 여흥 민씨 집안입니다. 대원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외척의 힘을 누구보다 경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장 뒤에서 왕권을 흔들 만큼 강력한 친정아버지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전한 선택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씨가 보았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집안을 책임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왕의 어머니였고 동시에 며느리를 맞아야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여자를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민씨는 어린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총명했습니다. 쉽게 흔들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아이면 우리 아들을 잘 보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때로 인간의 선택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날 민씨가 좋게 보았던 바로 그 총명함, 쉽게 굽히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성품, 그것이 훗날 남편 흥선대원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힘이 됩니다. 1866년 민치록의 딸은 왕비로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갑니다. 훗날의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날 민씨는 새 며느리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한 가지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에 관여한 이 며느리가 아들과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에서는 가족도 정치가 됩니다. 부부의 대화가 정치가 되고 아들의 탄생이 정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조차 정치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씨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운영궁으로 데려온 것이 단순한 며느리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흥선대원군의 시대를 끝낼 수도 있는 새로운 권력이 궁궐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제6장 며느리는 조용히 궁궐을 읽고 있었다. 왕비가 된 민씨는 처음부터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궁녀들의 움직임 하나에도 질서가 있었고 말 한마디에도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지, 어떤 대신이 누구와 가까운지, 왕은 누구의 말을 듣는지. 젊은 왕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고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종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흥선대원군의 존재가 따라다녔습니다. 궁궐 밖 운영궁에 있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궁궐 안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비에게는 이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은 분명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의 뜻보다 왕의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먼저 살피기도 했습니다. 왕비는 조금씩 남편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사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아니라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질문을 반복해서 듣는 동안 고종 역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린 왕으로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대신을 두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왕으로 지켜주었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 진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원군도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곁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영리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원군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자신에게서 떼어놓는 사람, 운영궁의 영향력을 궁궐에서 밀어내려는 사람,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더 이상 가족관계만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흥부 대부인 민씨. 한쪽에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선택에 관여해 아들에게 맞아들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자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서고 싶어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싸움이었습니다. 누군가 완전히 악해서 시작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영궁과 경복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의 한쪽에는 흥선대원군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고종과 왕비민 씨가 있었습니다. 여흥부 대부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이 머지않아 조선의 정치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놓게 된다는 것을. 제7장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던 날, 시간이 흐르면서 고종은 더 이상 12살 어린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했던 소녀는 어느덧 20살을 바라보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의 자리에 앉아 수많은 신하의 절을 받고 매일같이 상소를 읽으며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판단했습니다. 그런 고종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조선의 임금이 아닌가? 흥선대원군에게는 섭정이라는 공식 직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린 고종을 대신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가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보호는 간섭이 되고 간섭이 계속되면 왕에게는 굴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비민 씨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왕비가 고종에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아버님을 거스르는 것이 두렵습니께서는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요. 하지만 이제 조선을 다스려야 하는 분은 전하이십니다. 왕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전하를 왕으로 세우는데 여러 사람의 뜻이 있었습니다. 고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라면 왕으로서 자신의 뜻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면서 흥선대원군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10년 가까이 조선을 움직였던 남자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원군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은 이유 역시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물러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운영궁으로 돌아온 이하응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데 모두 누구를 위해서였겠소? 전하를 위해서였겠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필요 없다는 것이오. 민 씨는 남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왕이 된 날부터 하루도 마음 편히 잔 적이 없소. 세도 가문을 누르고 서원을 정리하고 궁궐을 다시 세웠소. 모두 누구를 위해서였겠소? 민 씨는 한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전하를 왕으로 지키셨다면 이제는 전하께서 왕으로 살아가도록 놓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하응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내게 물러나라는 것이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오? 민 씨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상처도 이해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쪽만 옳다면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편도 자신의 이유가 있었고 아들도 자신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운영궁의 밤은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점점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달라진 것은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8장 그 아이를 내가 드렸소. 흥선대원군과 왕비민 씨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고 외척 세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비는 성장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도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조정의 세력 관계도 변했습니다. 대원군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운영군과 궁궐 사이의 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흥부 대부인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들었소? 민 씨가 묻습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누구겠소? 중전 말이오. 그 순간 민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며느리를 왕비 후보로 청거하는데 자신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계속 말합니다. 친정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 내가 그렇게 외척을 경계했는데 결국 또 시작되고 있는 것이오. 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말하시오. 그 아이를 내가 드렸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좋게 보았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었지만 총명했고 쉽게 흔들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원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정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꼴이 된 것 아니오. 민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대감도 그 점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에 이하응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갖기 전에는 총명함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총명한 사람이 자신의 권력에 맞서기 시작하면 같은 성품이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민 씨에게 며느리는 이제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에 관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며느리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녀 역시 마음속으로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다른 여인을 골랐다면 어땠을까? 이 집안은 달라졌을까? 남편과 아들이 갈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조선 밖의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군함이 조선의 바다에 나타났고 일본 역시 새로운 국가로 변신해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2년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폭발합니다. 제9장군인들이 궁궐로 향하던 밤 1882년 여름 한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구식 군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급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신식 군대와의 차별에 대한 분노도 쌓였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모군란이었습니다. 분노한 군인들의 움직임은 순식간에 한양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씨 세력의 인물들이 공격받았고 궁궐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왕비 역시 목숨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밀려나 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운영궁으로 몰려왔습니다. 대원이 대감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운영궁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민 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던 날에도 사람들이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또다시 사람들이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하응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한번 놓쳤던 권력이 다시 손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 씨에게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감, 왜 그러시오? 이번에는 나서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이하응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오? 나라 때문입니까? 대원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민 씨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이하응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치를 무엇을 안다고 그러시오? 민 씨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정치는 모르지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대감이 권력을 잡았을 때와 잃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평생 보았습니다. 그 말에 이하응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원군은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조선 안에서만 권력을 다투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청군이 조선에 들어왔고 대원군은 붙잡혀 청나라로 압송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남자가 자신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식이 운영궁에 전해졌습니다. 마님, 민 씨는 하인의 얼굴만 보고도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원이 대감께서 청나라 군사들에게 붙잡히셨답니다. 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배도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키려고 했던 조선에서 조선 사람이 아닌 군사들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민 씨는 텅 빈 사랑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도 있었습니다. 붓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입었던 옷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민 씨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권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 수백 명을 자신의 집 앞으로 불러 모을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권력도 어느 날 아침 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제10장 남편은 돌아왔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다.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에서 약 3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때 조선을 호령했던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조선의 정치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고종과 왕비 민씨를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었고 청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문을 닫고 세상의 변화를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원군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운영궁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 씨는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떠날 때보다 늙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내려앉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말이 있었겠지만 정작 입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 씨가 먼저 말합니다. 이하응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많이 늙었구려. 대감도 그러십니다. 오랜만에 부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돌아왔지만 가족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정치적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조선의 정세도 훨씬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민 씨가 원했던 것은 어쩌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시 마주 앉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아들을 임금이 아니라 아들로 바라보는 것. 그러나 권력은 사람 사이의 호칭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왕의 아버지가 되었고 아들은 조선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왕비가 되었고 시어머니 역시 부대 부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으로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말하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이하응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하시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민 씨가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보다 가족 같았습니다. 이하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남편은 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집안은 조선에서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모두 가졌습니다. 신분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평범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시간. 그것만큼은 권력으로 다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아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 거세지고 궁궐 안팎에서는 다시 피냄새가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한밤중 경복궁으로 칼을 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노린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대원군과 평생 맞섰던 며느리.
그리고 여흥부 대부인 민 씨가 한때 직접 왕비감으로 바라보았던 바로 그 여인, 명성황후였습니다. 제11장 그날 새벽 며느리가 죽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경복궁 주변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은 한 나라의 왕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칼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조선 최고의 금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금역이 무너졌습니다. 일본인 낭인들을 비롯한 무장 세력이 경복궁으로 침입했습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궁녀들은 몸을 숨겼고 왕과 왕비를 지켜야 할 궁궐의 질서는 삽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찾는 사람은 분명했습니다. 왕비 민씨, 훗날 명성황후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비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자신의 궁궐 안에서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 역시 그날의 정병 과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이후 대원군이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란과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은 사건의 배후를 단정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들어야 했던 한 여인입니다. 여흥부 대부인 민 씨. 그녀에게 죽은 왕비는 정치적 인물이기 전에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왕실로 들어오게 하는데 자신 역시 관여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민 씨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였느냐? 하인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중전마마께서 그 다음 말은 차마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민 씨는 하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왕비를 고르던 날, 조용히 앉아있던 어린 민 씨, 총명한 눈빛,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성품,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면 내 아들과 함께 왕실을 지킬 수 있겠다고. 그런데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조선의 궁궐 안에서. 민 씨는 누구를 원망해야 했을까요? 일본을 원망해야 했을까요? 남편을 원망해야 했을까요? 아들을 원망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전 그 여인을 왕비감으로 바라보았던 자신의 선택을 원망해야 했을까요? 기록은 그날 여흥부 대부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슬픔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어떤 관계였든 죽은 사람은 그녀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왕은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권력 싸움의 결과를 이제 가족이 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12장 대감,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을미사변 이후 고종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왕비가 자신의 궁궐 안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6년 고종은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아관 파천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자신의 궁궐을 떠나 외국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흥부 대부인이 젊었던 시절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때 외세를 막겠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경복궁을 다시 세우며 왕실의 위엄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 궁궐에서 왕비가 살해되고 아들은 외국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민 씨는 늙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하응 역시 이제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나이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 많은 죽음과 너무 많은 정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 씨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대감, 왜 그러시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이하응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까? 침묵. 대감께서 권력을 잡았을 때입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아이를 며느리로 들였을 때입니까? 이하응이 천천히 아내를 바라봅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와서 따져 무엇하겠소?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 씨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알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이오?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생겼는데 어찌하여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남편은 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운영궁에는 수많은 사람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때 남편의 말 한마디에 전국의 서원이 사라졌고 거대한 궁궐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도 가족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하응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오. 민 씨가 남편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란 말이오? 우리가 정치 때문에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잠시 말을 멈춥니다. 어쩌면 가족까지 정치로 보았기 때문에 잃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젊은 시절의 이하응이었다면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 모두 늙었습니다. 싸울 힘도 누군가를 설득할 힘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권력자의 얼굴에서도 힘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제13장 왕보다 강했던 남자의 마지막. 1898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생애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의 이름 앞에서는 대신들도 긴장했습니다. 세도 가문의 권력을 무너뜨리려 했고 서원을 대대적으로 철폐했으며 경복궁을 다시 세웠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강경하게 맞섰고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평가를 달리했습니다. 무너져가던 나라를 바로잡으려 한 개혁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조선을 고립시킨 권력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흥부 대부인에게 그는 그런 역사적 평가보다 먼저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날 함께 살았던 사람, 아이들의 아버지, 왕족이라는 이유로 앞날을 알 수 없었던 시절을 함께 견딘 사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아버지가 되어 조선을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은 그 남자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권력이 그를 다시 운영궁의 늙은 노인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라지자 운영궁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이하응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줄었구려. 민 씨가 대답합니다. 대감께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겠지요. 이하응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말을 참 아프게 하는구려. 그래도 나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 말만큼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도 멀어졌습니다.
정치적 동지도 떠났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아내는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이하응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구려. 그리고 한참 뒤 덧붙입니다. 당신은 남아 있었구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깨달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 사람들이 대원군이라 부르기 전부터 곁에 있었던 사람, 왕의 아버지가 되기 전부터 그의 아내였던 사람.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1898년 세상을 떠납니다. 왕보다 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시절도, 수많은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던 시절도, 며느리와 권력을 다투던 시간도 모두 끝났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대원군도 한 사람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흥부 대부인에게 남은 것은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지나온 세월이었습니다. 제14장 역사가 기억하지 않은 사람. 여흥부 대부인 민 씨의 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면 기묘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왕족 이하응과 혼인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흥선대원군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비 후보로 청구하는 데 관여했던 여인은 훗날 명성황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정치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권력을 잡았다가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며느리는 궁궐 안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후기의 굵직한 사건들이 이 한 여인의 가족 안을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흥선대원군을 압니다. 고종을 압니다. 명성황후를 압니다. 세 사람에 관한 책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을 가족으로 연결했던 여흥부 대부인 민 씨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역사가 가진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명령을 내린 사람을 기록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기록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과 권력을 빼앗긴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곁에서 밥상을 차리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기다리고 가족이 서로 적이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의 마음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남겨진 빈칸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빈칸을 함부로 사실이라고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빈칸이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왕실의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고 권력자에게도 아내가 있었으며 왕비에게도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관계 위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에필로그 권력이 모두 사라진 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운영궁의 어느 저녁입니다. 한때 이곳은 조선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대신들이 드나들었고 관리가 명령을 기다렸으며 수많은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채는 조용합니다. 주인은 없습니다. 여흥부 대부인 민 씨가 천천히 남편이 머물던 방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붓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남편이 보던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습니다. 민 씨는 자리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권력과는 멀었던 젊은 왕족 이하응.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웃던 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편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남편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명령 하나에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드디어 좋은 날이 왔다고. 하지만 권력에는 이상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가질수록 더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려 할수록 의심해야 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자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멀어졌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적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아버지는 며느리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이에서 어느 누구의 손도 완전히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으면 아들이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으면 남편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감싸면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았고 남편의 편에 서면 자신이 선택에 관여했던 며느리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생 가장 많이 했던 일은 선택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앉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을 평가합니다. 개혁가였는가? 독재적인 권력자였는가? 외세에 맞선 지도자였는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사람이었는가? 명성황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지키려 했던 왕비였다는 평가와 외척 정치의 중심이었다는 비판이 지금도 함께 존재합니다. 고종을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립니다. 그러나 여흥부 대부인의 자리에서 이들을 바라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원군은 남편입니다. 고종은 아들입니다. 명성황후는 며느리입니다. 역사책에서는 서로 정치적으로 충돌했던 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에게는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녀의 삶이 더욱 비극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적이라면 미워하면 됩니다. 정적이라면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적이 되어 싸울 때 그 사이에 선 사람은 누구의 승리도 바라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기면 아들이 상처받습니다. 아들이 이기면 남편이 무너집니다. 며느리가 힘을 얻으면 남편이 밀려납니다. 남편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며느리가 위험해집니다. 누가 이겨도 자신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패배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흥부 대부인이 바라본 권력의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흥선대원군은 한때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을 원하는 모습으로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조차 궁궐에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가족에게 권력이 남긴 가장 잔인한 역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의 외교를 평가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영웅이나 악인으로 규정하려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역사의 주인공으로는 좀처럼 불리지 않았던 한 여인의 자리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흥부 대부인 민씨, 왕의 생모였고 대원군의 아내였으며 명성황후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호칭을 모두 걷어내면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아들의 어머니였으며 한 며느리의 시어머니였던 한 사람이 남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사건 뒤에는 언제나 이름이 크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눈으로 역사를 다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권력이 없었다면 이 가족은 행복했을까요? 아들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서로를 더 오래 가족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자신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여흥부 대부인에게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녀는 과연 같은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